오늘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한 경고 하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헤라클레이토스는 기원전 5세기 에페소스에서 활동했던 철학자였습니다. 성격이 아주 괴팍하여 거침없이 독서를 날리는 것으로 유명했죠. 예컨대 고대 그리스 전역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호메로스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날린 바 있습니다. 호메로스는 경연에서 쫓겨나고 두들겨 맞을 만하다. 그리고 아르키로코스도 마찬가지이다. 자, 성격이 어떤지 얼추 가늠이 되시죠? 이런 헤라클레이토스의 출신지는 에페소스였는데 에페소스는 에게에 너머에 있던 그리스의 식민 도시들 중 하나였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살았던 시절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는 중이었죠. 헤라클레이토스는 스코테이노스라는 별칭으로 불렸습니다. 그리스 번역을 하자면 어두운 사람이란 뜻이었죠. 왜 어둡냐고 했느냐면 이 녀석이 내뱉는 말의 뜻을 밝히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헤라클레이토스는 체계적인 논증을 하거나 상세한 설명을 남기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철학적 경고를 툭 던지는 식의 선문답을 선호했습니다. 생전에 자연에 대하여라는 책을 썼다고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전해지진 않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구절 역시도 헤라클레이토스가 던진 암호문 같은 단편들 중 하나입니다. 사실 전해지는 단편들 중에서 가장 악명 높은 녀석이죠. 그만 뜸들이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장기를 두면서 노는 아이, 왕국은 아이의 것이니. 어딘가 멋들어져 보이지 않습니까? 일본 만화에나 나올 법한 대사 같잖아요? 그러나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많은 고전 연구가들은 이 구절을 헤라클레이토스 단편들 중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로 꼽곤 합니다. 예컨대 찰스 칸은 이 구절을 가장 난해한 헤라클레이토스의 수수께끼라고 평가했죠. 그것도 그럴 것이 실제로 굉장히 난해하지 않습니까? 다시 볼까요? 인생은 장기를 두면서 노는 아이, 왕국은 아이의 것이니. 딱 봐도 언어들이 모종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차례대로 한 글자씩 뜯어보도록 합시다. 우선 인생이란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대한 원문은 아이온입니다. 인생이라고 번역하긴 했지만 그 의미는 다층적입니다. 호메로스는 삶의 시간으로 봤고 플라톤은 우주론적인 영원한 시간으로 봤습니다. 공통점은 어쨌든 간에 아이온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헤라클레이토스는 무슨 의미로 아이온을 사용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추측은 그 뒷구절을 참고해야 할 듯합니다. 아이온은 장기를 두면서 노는 아이. 여기서 장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기놀이를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그 장기는 초안 장군이 정해져 있고 병절부터 상, 마, 포차 이런 것들이 모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고대 그리스의 장기놀이는 페세오라고 하는데 정확한 규칙은 전해지지 않습니다만 이 장기는 주사위 놀이와 결합된 형태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여러 고대 문헌들에서 장기놀이를 할 때 주사위를 굴렸다는 구절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거든요. 거의 확실한 것은 이 주사위를 굴려서 움직이는 장기판의 말들이 현대의 체코와 매우 유사한 규칙을 따랐을 거란 점입니다. 항아리 그림에 남아있는 장기말들의 모습이 그 크기가 다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체커는 어떤 놀이인가? 핵심만 말하자면 처음 시작할 때는 대각선 앞으로 한 칸만 전진할 수 있는 똑같은 말들이 20개 주어집니다. 다만 자신의 말이 시작한 쪽의 반대편 끝까지 도달했을 때 그 말은 더 이상 병졸이 아닌 왕이 됩니다. 그러면 체스의 비숍처럼 대각선 방향으로 원하는 만큼 움직일 수 있게 되지요. 즉 20개의 말들 중에서 누가 왕이 될지 모르는 상태로 게임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미된 주사위 역시도 정확히 무슨 용도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연성이 매우 강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죠. 자, 이쯤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런 장기를 두면서 노는 아이가 곧 아이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무엇보다 근본적인 상태에서는 고정된 역할이 존재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체커의 말처럼 모두는 뭐든지 가능한 상태로 시작하는 겁니다.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역할이 달라지겠지요. 그저 졸에 불과한 삶을 살다가 맥없이 죽을 수도 있겠고 반대로 역경을 뚫고서 왕이 된 이들도 있을 겁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아이온은 바로 이러한 경과를 뜻하는 개념입니다. 자신의 삶을 어디로 옮기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잠재성을 품고 있는 시간인 거죠. 잠재성 말입니다. 물론 이 시간은 그리 낭만적이기만 한 건 아닙니다. 자, 다시 체커판을 떠올려 보시죠. 혼자 두는 게임이 아니라 흑백이 서로 싸우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내 운명의 지분은 순수하게 나 혼자에게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여주냐에 따라 왕이 되기 직전에 목이 떨어질 수 있으니 말입니다. 우연과 노력이 알 수 없는 비율로 뒤섞여 있는 게 우리네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좌우지간 아이온은 이렇게 잠재성으로 꽉 채워진 시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만일 아이온의 주체를 1개 인간이 아닌 3개, 즉 3개의 시간으로서 본다면 이건 이 3개의 질서가 장기놀이처럼 구성되어 있다는 통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1955년, 56년 겨울학기 프라이부르크 대학 강연에서 이걸 존재의 여군이란 말로 번역했던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인생에 있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신이라고 여겼던 존재가 드러났을 때 그 존재의 모습은 이질적이라 여겨질 만큼 당신의 생각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이런 접근법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았던 고대 그리스는 잘 알다시피 귀족, 평민, 노예, 신분 구분이 있었던 사회였거든요. 이렇게 유연한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헤라클레이토스가 속했던 기원전 5세기는 독특한 시간대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절은 페르시아 제국의 반기를 들었던 이오니아 반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톤 평원 전투까지 전쟁으로 얼룩진 격변기였거든요. 전쟁은 전통적인 이해관계들을 뒤흔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가 이런 말을 남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들의 아버지이고 모든 것의 왕이다. 그것이 어떤 이들은 신으로, 또 어떤 이들은 인간으로 드러내며 어떤 이들은 노예로, 또 어떤 이들은 자유인으로 만든다. 물론 이게 헤라클레이토스가 신문제를 부정한 무슨 참된 민주주의자였는가 그런 뜻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에페소스 출신 독설가가 꽤나 유연하고 역동적으로 사고했다는 거죠. 심지어 그 장기를 두는 사람은 숙달된 장기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아이이지 않습니까? 영재 교육이라도 받은 것처럼 무섭도록 집중하면서도 동시에 감정 조절이 전혀 안 되고 또 전례 없는 일들을 툭툭 던져대는 혼돈 그 자체죠. 그래도 이런 의문점은 생깁니다. 왜 하필 아이일까? 사실 아이라는 말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에서도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왕국은 아이의 것이니. 여기서 왕국을 뜻하는 원어 바실리에는 왕위를 뜻하는 바실리아로부터 파생된 말입니다. 참고로 궁궐을 뜻하는 바실레이온도 여기서 파생된 말이죠. 그렇다면 헤라클레이토스는 왜 왕국이라는 표현을 쓴 걸까요? 사실 그가 살았던 기원전 5세기에 왕국이라는 정치체제는 적어도 중부 그리스, 즉 아테네를 포함한 주변 지역을 뜻하던 아티카 지방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정치 구조였습니다. 당장 아테네만 보더라도 기원전 8세기에 이미 왕권이 무의미해진 귀족 정치로 돌아갔거든요. 이걸 아레오파고스 회의라고 불렀고 기원전 508년 민주정으로 완전히 개혁되기 전까지 이 귀족 체제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표현보다는 독재자 내지 참주를 뜻하는 띠라노스라는 말이 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됐습니다. 또한 띠라노스가 지배하는 도시국가 역시도 왕국이 아닌 폴리스라고 지칭됐죠. 서두에서 말했지만 헤라클레이토스가 살았던 에페소스는 아티카에서 살던 그리스인들이 에게를 건너가서 세운 식민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왕정이 아니라 식민사업을 주도했던 이들이 주축이 된 귀족이나 참주가 정치력을 행사했죠. 결국 헤라클레이토스가 단순 도시국가나 공동체가 아닌 바실리에라는 예외적인 표현을 콕 집어서 사용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크게 설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것은 저 표현이 호메로스의 서사시와 관련이 깊다는 해석입니다.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이 벌어졌다고 추정되는 기원전 13세기에는 그리스군을 통솔하던 아가멤논이라는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한 트로이 전쟁에서 가장 유명한 전사이자 호메로스의 주인공인 아킬레우스와 아이아스가 서로 장기를 두는 장면이 도자기 그림 유적으로 전해지기도 하지요. 따라서 헤라클레스의 저 말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가설이 성립하게 됩니다. 꽤 그럴싸한가요? 그러나 이 설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 헤라클레이토스는 호메로스를 굉장히 혹평했거든요. 다시 읽어보죠. 호메로스는 경연에서 쫓겨나고 두들겨 맞을 만하다. 또한 이러한 왕국이 아이의 것이라는 부분 역시도 일리아드와 연관성을 찾기가 힘듭니다. 모래사장에서 노래하는 아폴론과 꾸역꾸역 연관시켜 보려는 해석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솔직히 억지스러운 느낌을 감추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채택해볼 가설은 두 번째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역사적인 근거가 더해진 가설로서 그건 바로 에페소스를 지배했던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은유라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했듯 기원전 5세기에 페르시아 제국은 소아시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헤라클레이토스는 페르시아 제국에 무엇을 겨냥하고서 왕국은 아이의 것이니 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기서부터 약간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 쪽으로 우회해야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 키로스 2세, 즉 키로스 대왕의 일화 하나를 살펴봐야 하거든요. 참고로 키로스 대왕은 세계 최초의 거대 제국인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의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각색된 온갖 뻥카들을 감안하고서라도 무지막지한 인물이란 뜻이죠. 헤로도토스는 역사에서 키로스 대왕이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웅이 어린 시절에 고난을 겪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키로스 역시도 인생을 위기로 시작합니다. 기원전 6세기에 페르시아는 제국이 아닌 적당한 규모를 갖춘 부족들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위용을 떨쳤던 나라는 메데이 왕국이나 바빌로니아 같은 곳이었죠. 이야기는 메데이 왕 아스티아게스가 꾼 어떤 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자신의 딸 만단의 공주가 눈소변으로 온 세상이 잠기는 다소 비위생적인 꿈을 꿨거든요. 이를 전해 들은 사제들이 해몽하길 만단의 공주가 낳은 아이가 장차 메디아를 장악하고 전 아시아를 지배하게 될 아이를 낳게 될 신탁이 분명하옵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딸이나 외손자가 메데아 왕국을 갖게 된다고? 그럴 순 없지. 여봐라. 만단의 공주를 페르시아의 보잘것없는 촌뜨기에게 시집 보내도록 하라. 그렇게 만단의 공주는 촌동네 페르시아의 촌뜨기 카미세스 1세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물론 카미세스 1세가 실제로 촌뜨기였던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인들을 통합하고 통솔하면서 나름의 내실을 다지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당대의 메데아 왕국이랑 비교했을 때 다소 그 규모가 미미한 건 사실이었죠. 어쨌거나 졸지에 촌뜨기와 결혼하게 된 만단의 공주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음부에서 포도나무가 자라나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제들은 역시나 또 한 번 해몽으로 입에 거품을 물게 되죠. 포도나무라는 것이 주변의 것들을 감고 올라가는 덩굴 식물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필시 전하의 외손자가 메디아 왕국을 멸망시키고 세상 전체를 지배하게 되리자 신탁이 분명하옵니다. 그래, 너무 불길한 꿈이로구나. 정말 안 되겠다. 그냥 암살자를 보내서 외손자를 죽이도록 하라. 그렇게 암살자로 지목된 사람은 소몰이꾼이었는데 소몰이를 한다는 명분으로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고 페르시아 땅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페르시아가 무능한 건지 아니면 이 소몰이꾼이 지나치게 유능한 건지 몰라도 만단의 공주가 낳은 아기를 훔쳐오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어찌 빼돌리긴 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죽이란 말이여. 이 순진무구한 녀석한테 무슨 죄가 있다고 말이여. 젠장 맞을. 이건 사람 새끼가 할 짓이 아니여. 그런데 때마침 소몰이꾼의 아내가 사내 아이를 사산하게 됐고 소몰이꾼은 그 죽은 아이로 바꿔치기 하여 메데이아 왕에게 외손자를 죽인 증거물로서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훔친 아기, 즉 미래 키로스 대왕은 자신의 아들로 키우게 되죠. 초근이 없는 놈이네. 자, 그렇게 10년이나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비록 그동안 키로스는 소몰이꾼의 아들로 자라났지만 왕으로서의 자질, 즉 왕제를 감출 수는 없었죠. 그의 왕제가 발휘된 것은 10살 때 아이들이랑 했던 왕놀이였습니다. 놀다 보니까 키로스가 왕 역할로 지목되게 됐는데 이때 아이들에게 직책을 분담시키는 것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너희 다섯은 궁궐이나 마국간을 짓고 너희 넷은 지금부터 내 친이 되다. 그리고 너는 왕의 눈으로서 주요 사안들을 보고하도록 하라. 장난 아니죠? 자기가 왕이 됐다고 해서 대도 않는 뻘짓을 시키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키로스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고위관리의 아들이 하나 끼어 있었는데 이 녀석이 키로스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죠. 내가 이런 비천한 소치기 자식의 명령을 들어야 해? 뭐? 감히 왕의 명령을 안 들어? 그럼 숨지셔야지. 화가 난 키로스는 그 자리에서 고위관리의 아들을 흠심해서 반 죽여놓게 됩니다. 물론 난리가 났죠. 집에 들어왔더니 애지중지 키우던 아들이 뭉탱이 방탱이 돼서 돌아왔는데 안 빡치겠습니까? 그렇게 화가 난 고위관리가 자기 아들을 곤죽으로 만든 키로스를 고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졸지에 키로스는 재판장으로 끌려 나오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재판을 관장하던 이가 메디아의 왕 아스티아게스였습니다. 그가 소치기 아들에게 물었죠. 애를 왜 그렇게 때린 거냐? 너 깡패야? 비록 놀이라지만 왕인 저의 명령을 어긴 것은 분명 중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렸나이다. 이때 아스티아게스는 놀라게 됩니다. 보통 또래 아이라면 주눅 들고 겁먹어서 용서를 빌기 마련인데 키로스는 당당했으니까요. 심지어 그 논리도 그렇고 태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기서 왕의 자질을 알아본 아스티아게스는 키로스가 자신의 외손자임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뒤에 아스티아게스가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지, 키로스가 뒤늦게 자신의 진실을 알게 되고서 어떻게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게 되는지에 대한 거대한 여정은 댓글 반응을 보고서 다른 곳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엔 최대한 헤라클레이토스 얘기를 마무리 짓는데 힘쓰도록 하자고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초점은 키로스가 아이들과 했던 왕놀이에 맞춰집니다. 일종의 역할놀이인데 이 일화의 기록자 헤로도토스는 이 놀이의 이름을 바실린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딱 봐도 앞서 얘기했던 바실리에와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가 왕국은 아이의 것이니라고 했을 때 이 왕국과 아이가 키로스 대왕이 어린 시절 일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헤라클레이토스가 살았던 시기는 기원전 499년에서 기원전 493년까지 이오니아 반란,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그리스계 식민 도시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맞선 반란을 벌였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물론 모조리 진압되긴 했지만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헤라클레이토스가 언급한 왕국은 아이의 것이니라는 바실린다 놀이를 했던 어린 키로스, 그리고 끝내 제국을 세우고서 대왕이 된 키로스 2세를 뜻하는 비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도록 합시다. 인생은 장기를 두면서 노는 아이, 왕국은 아이의 것이니 라고 했을 때 앞문장은 잠재성으로 가득한 세계로 해석됐고 뒷문장은 페르시아 제국을 만든 키로스 대왕의 바실린다 놀이로 해석됐습니다. 이는 실제로 왕족이 아니라 일개 소치기 아들로 키워졌지만 자질을 가감없이 발휘하여 페르시아 제국의 대왕으로까지 도약했던 키로스의 이야기와 겹쳐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초점은 헤라클레이토스가 장기를 두는 주체와 왕국을 손에 거머쥔 주체를 모두 아이로 설정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원어로 아이는 바이스라고 불립니다. 고대 그리스 문화권에서 아이는 대개 미성숙하고 어리석고 서툰 존재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지요. 그러나 헤라클레이토스는 여기에 조금 다른 의미를 덧붙인 것 같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 역시도 여러 단편에서 아이를 부정적인 비유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이를 기존의 견해를 간단히 구부러뜨리는 존재로서 보기도 했거든요. 이를테면 B70 단편에서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견해들은 아이의 장난거리이다. 이 말은 인간들의 견해가 우둔하다는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아이들이 인간의 견해를 장난감처럼 가져논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후자의 의미에 집중하자면 아이와 반대되는 어른은 세계에 이미 정해진 질서가 굳건하고 그 안에 속한 자신에게는 바꿀 수 없는 운명이 있다고 믿는 존재들입니다. 이걸 인위적 노력으로 만들어진 계약이 아닌 거스를 수 없는 자연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노예들인 셈이죠. 키로스가 그러했다면 그는 평생 소몰이꾼으로 살았을 겁니다. 아이는 반대입니다. 기존 체계를 서슴없이 망가뜨리는 존재이고 이는 기존 체계의 시선에서 봤을 때 지극히 우매한 것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멍청한 건 누구일까요? 자, 그리하여 헤라클레이토스가 한 인생은 장기를 두면서 노는 아이, 왕국은 아이의 것이니 라는 수수께끼가 어느 정도 드러난 듯합니다. 세계를 낳는 시간의 아이오는 장기를 두는 어린아이처럼 잠재성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안에서 도약할 수 있는 존재는 어린 키로스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변방의 소몰이꾼으로 키워졌지만 끝내 페르시아 제국을 손에 넣은 야신가 말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을 상속받은 왕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제국을 두 손으로 세워버린 존재였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하려고 했던 말 역시도 이와 비슷했으리라 봅니다. 운명의 주사위를 기꺼이 던질 수 있는 존재가 되라는 가르침이었던 거죠. 이건 여담이지만 헤라클레이토스는 자신이 살았던 에페소스의 시민들이 자신의 철학에 못 미치는 정치를 하고 있었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화가 전해지거든요. 헤라클레이토스는 번잡함을 피해서 아르테미스 사원에서 아이들과 장기놀이를 즐겼다. 그곳에 에페소스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을 때 그는 그들에게 소리쳤다. 너희들은 무엇에 놀라워하느냐? 너희 온전치 못한 종자들아. 이것이 너희들과 더불어 국가 통치를 하는 것보다 만족스러운 일이 아닌가?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칩니다. 총총. 영상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제가 이전까지 사용하던 영상 제작 방식은 강의 형식이었는데 그런 강의 형식이 아니라 이제 그림 자료와 여러 가지 만화 형식을 사용한 새로운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이제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별별 역사라는 채널이 있는데 그분 채널 보고 감명을 너무 깊게 받아서 나도 저런 식으로 영상을 좀 짜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한번 실천을 옮겨보게 됐습니다. 처음 올린 영상에서 BGM이 너무 크고 목소리가 너무 빠르다라는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시 재녹음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다시 촬영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런 영상으로 영상을 한 5-6개 정도 더 찍어볼 것 같습니다. 그거 보면서 좀 추이를 살펴보고 앞으로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진행하게 될 건지를 다시 한 번 더 고민해보게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실험적 영상을 찍는 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피드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